아직도 그녀 사진을 못 봐.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2016년 5월 20일 로버트 크로펠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해발 28,000피트 상공에서 로버트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그의 품에서 12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산과 싸우고 죽음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한계와 싸워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해야 했던 일은 저라면 그 선택을 안고 살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연인들이 얼어붙은 랜드마크가 되고 한 남편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까지. 오늘은 에베레스트의 꿈이 끔찍한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세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나도 참혹해서 앞선 이야기들이 오히려 자비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죠? 저는 남편이니까요. 아내를 지키고 집에 데려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탓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극한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당신을 괴롭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평생 유명해질 어떤 일을 막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흔히 볼 수 있는 에베레스트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콜로라도 출신의 43회계사였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킨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병에 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는 것,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에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조 산소 없이 등반을 시도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수천 명이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약 20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남편 세르게이는 등반가들이 순수주의자라 불렸고 산소통 사용을 반칙이라 믿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프랜시스에게 1998년 이전에 처음 도전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산들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지만 그녀의 고산 경험은 주로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산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데날리 산을 등반하던 중 프랜시스는 세르게이 아르센티에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원정대에 속해 있었지만 데날리의 얼어붙은 경사면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전 세계의 정상에 함께 오르는 동반자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데날리산과 러시아의 엘브루스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는 야망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들에서는 베테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다른 주요 히말라야 산본구리에 도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이전에 그녀가 이 산들을 제대로 경험한 것은 1997년 세르게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트레킹을 했던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까지 갔지만 정상 등반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등반은 세르게이의 무대였습니다. 프랜시스는 지원 역할로 그곳에 있었고 산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프랜시스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에베레스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획은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를 포함한 국제 등반대와 함께 티베트에서 시작하는 험난한 북릉 루트를 통해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고 그들은 5월 중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프랜시스가 에베레스트로 떠나기 전날 밤 그녀의 11살 아들 폴이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꿈에서 그는 두 사람이 산에 갇혀 눈에 공격당하는 듯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불러가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프랜시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해야 해. 그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리는 듯 말했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 없는 더 거칠고 편집되지 않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파트런의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진짜 극한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5월 15일 국제팀이 출발했고 처음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등반의 각 구간 캠프들을 빠르게 지나 베이스 캠프에서 고급 베이스 캠프 21,000피트와 27,000피트의 더 높은 캠프들까지 이동했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세르게이와 프랜시스는 신중하게 고소 적응을 했고 그들은 인생 최고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5월 20일 이 되자 그들은 정상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오싹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정상 등정 시도에서 그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불어온 것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완전히 어두운 죽음의 지대를 오르면서 오직 헤드램프에만 의지해 얼음 절벽과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크레바스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헤드램프가 꺼져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당신은 해바리만 8,000피트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주변에는 오직 검고 얼어붙은 죽음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호라고 산이 직접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각 실패가 그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꾼 악몽을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이 산에 갇혀서 마치 그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 실패하고 장비가 원인 모르게 고장났다. 가장 최악의 순간마다 누군가는 그 꿈이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착이라는 건 바로 눈앞에 있는 신호조차 무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5월 22일 이전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정상 등반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날씨도 완벽했고 장비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산이 마치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 같았고 1998년 5월 22일 늦은 오후 그들은 마침내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프랜시스는 추가 산수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정상에 섰고 인간의 의지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지금도 모든 등산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산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수 없이 등반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위험할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고 너무 늦어서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산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를 내려오는 것은 평소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등반가들은 하산이 에베레스트 경험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탈진 상태이고 에너지 저장고는 고갈되어 있으며 근육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얇은 공기 속에서 뇌는 거의 멈출 지경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적처럼 느껴졌던 중력이 내려올 때는 갑자기 훨씬 더 큰 위협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똑바로 서 있으려는 싸움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싸움이며 계속 움직이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낮 동안에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에베레스트를 내려오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죽음을 뜻합니다. 양쪽에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있는 좁은 능선을 따라가고 당신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는 크레바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헤드램프 불빛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서 모든 바위가 마치 괴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깊이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단단해 보이는 땅이 사실은 끝없는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하산하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위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죠. 어둠 속 울부짖는 바람에 둘러싸여 완전히 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뇌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혼미한 상태에서 검고 얼어붙은 죽음에 둘러싸인 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시스와 세르게이는 어둠 속에서 하산하던 중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날씨는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완벽한 하늘조차도 극심한 추위, 극도의 피로, 그리고 숨이 막히는 고산의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고 밤이 산을 집어삼키자 세르게이는 혼란 속에서 프란시스를 놓쳤습니다. 세르게이가 마침내 새벽에 비틀거리며 캠프에 도착했을 때 몇 시간 동안 등반한 후 그는 뒤를 돌아 프란시스가 바로 뒤에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 높은 산 어딘가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꼈을 공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산소도 없이 아마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캠프에 남아서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존에 집중했겠지만 세르게이는 그런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쳐 있었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산소통과 약을 챙겨 들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찾기 위해 다시 죽음의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같은 5월 23일 아침 정상으로 오르던 우즈베키스탄 팀이
프랜시스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심각한 산소 부족과 동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그녀의 뇌는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하산 도중 세르게이를 따라가지 못해 죽음의 지대에서 밤새 혼자 있었습니다. 산소통 없이 그녀는 훨씬 느리게 움직였고 극도의 피로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몸이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극한 고도 경험이 있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세르게이와 달리 프랜시스는 더 약했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 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참 뒤처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이제 그녀는 천천히 세포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은 즉시 그녀를 도려했고 남아있는 소량의 산소통을 건네주며 그녀를 직접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 역시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옮기거나 더 오래 머무르면 자신들까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반 경로를 따라 설치된 안전 로프에 그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하산할 때 다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뒤 돌아오니 프랜시스는 여전히 있었고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이미 데스존에서 12시간 넘게 노출된 상태였고 등반가들 역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도울 체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구해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를 영원히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반가들이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은 에베레스트 그쪽에서 가장 높은 캠프인 캠프 6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오직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캠프 6보다 훨씬 높은 죽음의 지대 깊은 곳에서 그들은 세르게이 아르첸티에프가 혼자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산소통과 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아르첸티에프는 지쳐 있었지만 아내 프랜시스를 찾기 위해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 현실을 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사랑에 이끌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르게이 아르첸티에프가 살아있는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세르게이의 마지막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에베레스트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프랜시스를 찾았는지, 그녀를 구하려고 마지막 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그녀의 운명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산은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월 24일 영국 등반가 이안 우달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캐시 오다우드는 프랜시스를 그녀가 남겨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데스존에서 30시간이 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캐시가 프랜시스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프랜시스의 피부는 우윳빛으로 하얗고 완전히 매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동상의 징후였고 프랜시스는 도자기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나를 바라봤고 거대한 어두운 공허함 같았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마. 그녀가 다시 중얼거렸고 나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가진 그녀는 마치 나와 닮아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순간 나는 마치 내 미래의 한 모습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세상에 남길 마지막 메시지가 될 말을 속삭였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마. 나를 혼자 두지마. 제발. 그것이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달과 오다우드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운 채 가이드 로프에 연결된 상태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가능을 이뤄냈던 그 여성은 산의 잔인한 수학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와 세르게이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다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르게이의 시신은 다음 해 1999년 말로리와 어바인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제이크 노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9년 동안 프랜시스의 시신은 주요 등반 경로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여전히 로프에 묶인 채로 눈을 뜬 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그녀가 쉬는 것 같아 잠자는 미녀라 불렀고 수천 명이 정상 가는 길에 그녀의 시신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랜드마크가 되어 잠자는 미녀에서 좌회전이라는 길잡이로 불렸습니다. 그 여성은 산소 없이 미국인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이제 다른 등반가들에게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2007년 영국 등반가 이안 우달은 그녀와의 만남이 마음에 남아 프랜시스에게 더 존엄한 매장을 해주기 위해 원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미국 국기로 감싸고 더 이상 등반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비의 행위였지만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프랜시스와 세르게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에베레스트에서는 사랑이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르게이가 프랜시스의 실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존에 집중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길을 택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불과 19년 전 또 다른 커플이 사니 당신을 꺾기로 결심했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경험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일 39세의 하날로 슈마츠는 매우 악명 높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2만 8,000피트 눈 위에 앉아 어둠이 깔리자 그녀의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날로는 무모하게 도전한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 게르하르트는 수년간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본구리들을 정복해온 노련한 독일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릴을 추구하거나 단순한 취미로 등반을 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며 모든 안전 수칙을 지키는 진지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게르하르트가 직접 원정을 이끌었고 50세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최고령 남성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팀에는 8명의 경험 많은 등반가와 5명의 셰르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슈마츠 부부와 함께 등반한 적이 있는 전설적인 산악인 레이 제넷도 있었습니다. 레이는 다른 등반가들의 존경을 받았고 알래스카의 혹독한 본구리를 살아남아 그 경험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성공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팀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경험도 있었고 준비도 철저했으며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원정은 교과서적인 원정이 될 예정이었고 등반의 대부분 동안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팀은 모든 안전 수칙을 따랐고 각 캠프에서 제대로 고소 적응을 했으며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게르하르트가 정상에 올랐고 하날로르는 다음날 오후인 10월 2일에 레이 제넷과 2명의 셰르파와 함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몇 달간의 신중한 계획 끝에 꿈을 이룬 하날로르에게 세상 꼭대기에 선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고 팀도 경험이 풍부하며 잘 준비되어 있어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일에는 정말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산은 때때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놀로르의 팀이 하산을 시작하자 피로가 쌓이며 이는 경험 많은 등반가들도 항상 인지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한의 고도에서는 몸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으며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정 능력이 미묘하게 저하되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둠이 다가오자 팀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두 셰르파 가이드는 해가 지기 전에 캠프사로 내려가자며 그들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가이드들은 서양 등반가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지대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날로와 레이 게넷은 지금껏 겪은 것 중 가장 극심하게 탈진했습니다. 한 걸음마다 마라톤을 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피로로 인해 떨렸고 산소 부족으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피로를 이겨내며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멈춰서 쉴지 선택해야 했을 때 그들은 분명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해발 2만 8,000피트에서 비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간 극한의 환경에서 등반해 온 3명의 경험 많은 산악인들에게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침낭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피난처도 있었으며 이전에도 산에서 비박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그들의 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데스존은 다른 산들과 다릅니다. 해발 26,000피트 이상에서는 인간의 몸이 적응할 수 없고 오직 천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죽어갈 뿐입니다. 셰르파 가이드가 점점 더 절박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넬로어, 게르하르트, 그리고 레이는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밤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셰르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모두가 계속 움직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데스존에서 멈추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충성과 책임감 때문에 그들은 등반가들과 함께 남아 똑같이 끔찍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허리케인급 강풍이 그들을 산에서 떼어내려 할 때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끔찍하게 산의 진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그들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살인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이 게넷은 한랭 상태로 인해 자신의 침낭 안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하날로어와 셰르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침낭 안에 누워 저천증과 싸우면서 친구이자 등반 파트너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레이는 헐떡이며 희박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려고 애썼고 그의 몸은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날로는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저천증과 심각한 산소 부족까지 겹쳐서 정말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새 지냈고 자신도 다음일까 두려워 아침을 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레이 제넷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의 셰르파가 이미 도움을 청하러 캠프사로 내려갔기 때문에 비박 장소에는 하날로어와 남은 셰르파 성다레라는 남자 두 사람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레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신들도 저천증과 싸우며 충격을 받은 하날로어와 성다레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스존에서의 그 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날로어의 뇌는 산소 부족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어 점점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날로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가슴 아파집니다. 그들이 데스존에서 내려오면서 하날로어와 성다레는 점점 더 안전한 곳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멀리 캠프사가 보였고 아마도 개별 텐트까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과 330피트 축구장 길이도 안 되는 거리에 따뜻함과 쉼터, 의료 지원, 그리고 생존이 있었습니다. 330피트, 그게 바로 하날로어를 생과 사로 갈라놓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28,000피트 넘게 올랐고 이제 단 330피트만이 그녀와 안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날로의 몸 어딘가가 데스존에서 보낸 밤에 의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극한의 추위, 산소 부족,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결합되어 하날로를 한계 너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날로는 배낭에 기대 앉았습니다. 마지막 몇백 피트만 더 가기 전에 잠깐 쉬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물.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고 저천증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구조를 받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이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 끔찍한 밤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셰르파 순다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호날로르가 죽었을 때 순다레는 시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숨졌지만 곁을 지키며 따뜻하게 해주고 바람과 추위로부터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충성과 인간적인 품위는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발견했을 때 순다레는 동상으로 대부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반가로서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미 숨진 여성을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의 생계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하날로레는 배낭에 기대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눈을 뜨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캠프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엔 깊은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하날로레의 시신은 산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하날로레를 지나쳤고 그녀는 위치를 파악하는 길잡이로 사용되었습니다. 1984년 하날로레의 시신이 주는 섬뜩한 존재감은 등산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찰경위 요겐드라 바하두르 타파와 그의 가이드 앙도르지는 그녀의 시신을 산에서 내려오기 위한 수색 작전을 시작했지만 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목숨을 앗아갔죠. 비극적으로 두 남성 모두 그 시도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에베레스트의 극한 환경은 시신 수습 작전이 등반만큼이나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편 게르하르트는 그의 아내를 죽이고 순다레의 경력을 망가뜨린 그 원정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는 신체적 부상 그 이상으로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팀은 함께 돌아왔지만 나만이 사랑하는 호날로 없이 혼자였습니다. 프란시스와 세르게이가 데스존에서 함께 죽었고 게르하르트가 무사히 캠프로 돌아왔을 때 호날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죽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스트리돔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5월 21일 마리아 스트리돔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그의 남은 평생을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또 다른 등반가가 아니었습니다. 멜버른 출신의 34세 금융학 교수였던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사명을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비건에 대한 오해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데 집착했고 에베레스트 등정이 이를 선언할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비건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약하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원정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건도 무엇이든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수의사 로버트 그로펠은 엄격한 식물성 식단을 유지하면서 8년 동안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특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비평가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홍보나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로버트는 데날리, 아콩카과, 킬리만자로 등 주요 산들을 함께 정복한 진지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대륙의 최고봉인 세븐 서밋을 도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성공적인 등반은 단백질과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거라는 말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는 달랐습니다. 에베레스트는 그들이 믿어온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 한 달 넘게 도전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위성항법장치 추적기가 호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신호를 보내 산을 오르는 그들의 꾸준한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 디지털 흔적을 집착적으로 따라갔고 각 신호는 딸이 아직 살아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16년 5월 20일까지 마리아와 로버트는 정상에서 약 3,000피트 아래에 위치한 캠프4에 도착했습니다. GPS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상 등반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 몸속에서는 자신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발 26,000피트에서는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존재합니다. 뇌가 붓기 시작하고 장기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몸은 말 그대로 세포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다 아팠지만 5월 21일 아침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비건이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데스존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마리아의 상태는 그들을 두렵게 했어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뇌부종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산소 부족으로 뇌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사고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점은 마리아가 자신의 상태 악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단 15분 그들이 훈련하고 희생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 마리아는 남편을 살리고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그 순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나 혼자 계속 가도 괜찮겠어? 그녀는 그래, 당신은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지맨에게 계속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래, 난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를 무모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잠깐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세계 정상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착해왔던 것,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킨 목표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흐릿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두고 혼자 목표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정상으로 계속 올라가 몇 분 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비건도 세계 최고봉을 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정상에 오르자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지만 그녀가 없어서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세요. 수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모두 바쳐왔던 정상, 그 목표는 마리아와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그걸 위해 했던 사람이 함께 축하해 줄 수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버트는 아내를 두고 급히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살아있는 악몽을 마주쳤습니다.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거의 의식을 잃었으며 뇌부종으로 뇌가 빠르게 부풀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던 그 여성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태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30시간 동안 심리적 고문이 이어졌고 로버트의 정신은 대부분이 감당 못할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버트와 셰르파 몇 명은 마리아를 산 아래로 옮기려 했으나 그 고도에선 산소 부족으로 누구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익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따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소중한 산소를 함께 나눠 썼습니다. 그들은 산소가 다 떨어지고 일행이 가끔 흩어졌습니다. 혼돈과 어둠의 죽음의 지대에서 로버트는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혼자 헤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산병으로 환각도 겪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가던 셰르파들과 다시 만나기 전에 로버트는 어느 순간 쓰러져 눈 위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15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거의 4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뇌는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현실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이고 있던 것과 같은 뇌부종을 겪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의 몸은 버텼습니다. 아내가 당신 품에서 죽어가던 순간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당신도 산소 부족으로 그녀를 도울 만큼 맑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고산병으로 환각을 겪으면서도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그녀를 살릴 수도 둘 다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마리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에 부은 부종이 조금씩 의식을 짓눌러 가고 있었죠. 비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던 마리아는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0시간 동안 얼어붙은 황무지를 짐짝처럼 실려가면서도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소생시키려 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사랑과 결의가 산의 사형 선고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주사를 놓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부종으로 인해 점점 멈춰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월 20일 저녁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데스존에서 보낸 끝에 마리아 스트리뎀은 남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고지대 뇌부종이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그녀의 뇌가 심하게 부어올라 결국 기능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은 뇌부종을 앓으며 헬리콥터로 카트만두로 후송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고산병과 동상에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버트는 마리아의 시신을 되찾으려 몇 주간 싸웠고 그녀 없이 네팔을 떠나길 거부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꿈을 이루라며 앞으로 나아가라 말해준 여성을 꼭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데 가족이 간신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만 달러가 들었지만 로버트는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가 정말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그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심리적 고통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비건도 세계 최고봉을 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가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 세 커플 모두에 대해 내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사람들이 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매년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각 커플은 모든 관계를 괴롭히는 똑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과 사랑이 충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르게이는 사랑을 선택했고 프랜시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자신도 모르게 산을 내려가며 살아남았지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로버트는 정상에 올랐지만 마리아를 잃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가 같은 고통과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저에겐 더 큰 충격입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와 모든 것을 걸고 생세 관심 없는 산을 오르려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커플이 함께 이런 극한의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